예, 안녕하십니까. KCL 적합성 운영팀 이기란입니다. 예, 지금부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생물자원의 인정 체계와 그리고 이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고자 적합성 평가 체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가 인력, 인정 및 평가 기준, 그다음에 인원 및 교육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인정 신청하고 어떤 인정의 어떤 프로세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거는 이제 보시는 그림은 국제 적합성 평가 체계의 3요소로서 이 측정학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 그리고 이제 인정에 대한 3개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적합성 평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설명 듣고 계시는 이 인정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3요소 중에 하나인 인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제기구하고 네, 국제기구와 국내기구와 각 담당 분야를 담당 분야가 있으며 그 측정학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측정 표준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가 대표 측정 기관인 NMI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는 이제 성능 표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ISO, IC 이런 국제기구가 있고 그 ISO, IC 표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한국산업표준, TS표준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한국산업표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역할은 이제 각 부처, 분야별 각 부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인정 체계는 국제기구로 앞서 이제 그 유경 용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ILAC, IF라고 하는 전체적인 국제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협력체로서 우리는 이제 아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코라스 사무국이 한국 인정기구로서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앞에서 이제 보시는 부분하고 동일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에 의해서 그 코라스가 이제 시험, 교정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이런 생물 자원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요건에 따라서 인정 제도를 운영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라스에서는 이런 인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제 적합성 평가 체계하고 동일하게 동등성 평가 또는 이제 동료 평가라고 해서 이제 피어 이밸루에이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평가사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이 평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코라스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 코라스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을 신청한 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한 평가사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평가사들을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사에 대한 전문성은 그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전문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평가사에 대한 교육은 이 전문성과 이 평가사들 보유하는 전문성과 그다음에 이제 평가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ISO 20387 요건 그리고 플러스 인정 기준 그다음에 이제 생물자원의 이런 인정 기준과 그다음에 생물자원 운영의 어떤 활동과 이런 요건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스킬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사로서의 어떤 자세, 평가 기법 등을 이 교육에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라스에서는 이제 그런 평가에 대한 업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평가사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의 이제 또 활동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인정제도 설명할 때 나왔던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이런 구조는 앞에 이제 하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구조가 이제 지금 현재 입안 예고된 구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위원회는 이제 각 분야별로 시험 규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생물자원은행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인정위원회들이 구성이 되고요. 제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위원회, 평가사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기술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가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또 이런 인정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사들, 그다음에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 기술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한 그 전문가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 교육과 이런 전문가 활동을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해주실 경우에 이 생물자원은행의 인정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자원은행 인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평가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평가사라고 하면은 어떤 구성이, 평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하고 이제 기술 전문가라는 이제 제도가 있고요. 평가사는 세 개로 크게 나누면은 선임평가사, 기술평가사, 그다음에 이제 평가사로 구성이 되고요. 이건 국제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임평가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평가반장으로서 그 플러스 공인기관의 어떤 평가 업무를 할 때에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반을 리드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평가 수행된 결과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 조정하고 제출하는 평가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임평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영 시스템에 대한 어떤 평가를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평가사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평가사는 이제 특정 인정 신청 분야, 여기서 이제 특정 생물자원은행 쪽에서의 어떤 특정 인정 신청 분야라고 한다면 뭐 인체 유래물의 어떤 그 중분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미생물, 기타 분야에 대한 대분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특정 인정 신청 분야에 대한 플러스 공인기관의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사, 이게 바로 기술평가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사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가사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기술평가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교육 과정 안에서는 이 요건과 그 생물자원은행들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평가사로서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부분을 축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반장 지시에 따라서 평가 업무를 익히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전문가, 엑스퍼트라고 하는 이제 자격이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코라스에서 이 인정 프로세스를 운영을 할 때에 일부 이제 기술평가사로 이제 자격을 받지는 못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선임해가지고 이 인원들이 이 전문가라고 기술 전문가라고 하는 인원이 우리 기술평가사, 선임평가사 함께 나가서 같이 평가반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술 전문가는 어떤 평가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스킬, 평가 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기술평가사가 동행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사 기준은 인체 유래물 분야하고 동식물, 미생물, 기타 분야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식물, 미생물, 기타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학경력 자격에 대한 기준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를 해야 되고요. 이 실무 경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력 기준에 따라서 요구되는 실무 경험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체 유래물 같은 경우는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을 해야 되고요. 생명과학, 의학, 보건, 분자생물학 관련 이제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에 생물자원 은행 등에 관한 업무 실무 경력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거나 보건의료관련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평가사를 나중에 평가사 교육을 받고 나서 평가사 보러 등록하실 때에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신청 분야를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체 유래물에 대한 분야, 그럼 중분류 기준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나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최소 2년 이상의 어떤 아래와 같은, 그러니까 뭐 국가 측정 표준의 어떤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활동을 했다라든가 적합성 평가 관련 기관의 어떤 실무 경력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내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사 기준은 이렇게 되고요. 기술 전문가에 대한 기준도 이에 준해서 적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평가사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 문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러스 문서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세무자원은행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전반적으로 코러스에서의 어떤 그 문서는 어떤 체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유경 연구사님께서 코러스 운영 요령, 그 다음에 가이드 문서 지침, 그 다음에 추가 기술 요건 이 몇 종이 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이제 코러스 카스가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요령 같은 경우는 7종, 그다음 통합이 되게 되면은 이 코러스 지침 문서는 총 18종이 되고요. 추가 기술 요건은 15종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운영 요령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인정기구 운영 요령, 인정제도 운영 요령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지침, 추가 기술 요건 각각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정기구 문서라고 하는 거는요. 인정 프로세스를 일관되고 그리고 이제 비차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들은 이 코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코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인정기구에 대한 문서를 찾아보시고자 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 정보 자료에서 이제 그 법령 자료 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법령 자료에서는 현행 이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 세무자원은행과 관련해서 위반 예고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법령 자료실 말고 공지사항 쪽에 위반 예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당 문서들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요령, 추가기술요건, 가이드라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문서가 있는데요. 운영요령 같은 경우에는요. 인정제도의 어떤 그 절차, 그리고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 있는 문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정기구의 운영, 그 다음에 우리 코러스 공인기관의 어떤 인정과 관련된 부분, 인정평가 절차, 그리고 평가사와 기술 전문가에 대한 등록, 관리,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기관,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교육 요건, 그 다음에 인정마크 사용과 인정 지위에 대한 주장, 그리고 이제 숙련도 시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 요령 쪽으로 이제 문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 기술 요건이라고 하는 문서의 목적은 각 분야의 특정 인정 프로세스 또는 기술적인 추가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요령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그 인정 요건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기술 요건도 인정의 요건으로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특정 인정 프로세스로는 대표적인 게 국방 방산 분야에 대한 우리 그 추가 기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인정 프로세스를 명시해준 추가 기술 요건이 되어 있고요. 그 외적인 이 시험 교정 쪽의 현장 시험 교정 또는 화학생물학 분야의 시험기관, 역학 분야에 대한 시험기관, 메디컬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요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추가 기술 요건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일부 인정 지침과 그다음에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문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인정 지침으로서 사용되는 것들은 측정 결과의 불확실 추정 및 표현, 그다음에 공인기관의 기술 기록 관리, 그다음에 측정 결과의 소급성 유지, 그다음에 각 분야의 요건별로 해설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 지침으로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인정 기준으로서 필수적인 인정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요. 운영 요령, 그다음에 추가 기술 요건,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의 인정 지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참고 문서로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러스 세무자은행에 대한 인정 및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및 평가 기준은요, KSJ ISO 20387 표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SJ IS 20387 해설서가 있습니다. 이 해설서는 그 TC276 쪽에서 ISO TR 22758, 그러니까 이제 이 ISO 20387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그 가이드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제정된 플러스 해설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87 그리고 20387 해설서, 그 다음에 플러스 R006 플러스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휘 주장에 관한 운영 요령, 그 다음에 플러스 G011 공인기관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 불합도 추정과 소급성 유지에 대한 지침, 요게 인정 및 평가 기준이 되어 있고요. 추후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각 분야별로라고 한다면 인체 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별로 추가 기술 요건들이 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추가 기술 요건들이 제정되었을 때는 이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플러스해서 이 추가 기술 요건도 인정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화학 분야의 시험 기관이 플러스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운영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 분야 시험 기관 같은 경우는 플러스 R002 인정제도 운영 요령과 그다음에 인정마크 사용 인정 지휘 주장, 그다음에 숙련도 시험 운영 요령, 이런 운영 요령과 그다음에 지침 문서로서 1706 해설서, 그다음에 화학 및 생물학 추가 기술 요건, 그다음에 측정 결과의 불합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기술 기록 관리, 그다음에 소급성 유지,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현장 시험 교정 추가 기술 요건, 이런 것들이 플러스 인정 기준에서의 인정 평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해당 시험 기관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험 규격들,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인정을 받고자 하는 표준들은요,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 단체표준과 같은 이런 상용화된 표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하우스 메소드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법이 인정받는 규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이런 것들은 이미 유효성이 확인된 표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과정은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기관에서 베리피케이션만 한 상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인하우스 메소드를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 모든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자원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R052 인정제도 운영 요령과 인정마크 사용, 그 다음에 인정지휘 주장에 관한 운영 요령,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앞서 이제 화학 분야 시험기관하고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플러스 R007 숙련도 시험기관 운영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는 이 생물자원은행 쪽에서 요구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러스 R007이라고 하는 것은 아일락 국제기구의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아일락 P9이라고 하는 숙련도 시험 참가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아직 개정 중이고요. 거기에서는 아직은 생물자원은행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이 완료가 되면 만약에 생물자원은행에도 이런 숙련도 시험을 참가해라 라는 것이 요구가 되어진다면 그때에는 아마 여기 운영 요령 쪽에 요구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자원은행의 어떤 해설서, 그 다음에 기술기록 관리 지침,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부분이 인정기구의 인정 기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해당 생물자원은행에서 아마 그 ISO 20387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활동별 그 절차라든가 지침들을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절차나 지침이 이런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과 같은 상용화된 표준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표준들에 대해서 실제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베리피케이션한 입증 자료를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인하우스 메소드, 그러니까 일부 어떤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물자원은행 쪽에서 이런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과 같은 상용화된 표준들이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개발된 표준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앤 베리피케이션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정 평가를 받으실 때에 이런 밸리데이션 그리고 베리피케이션을 했던 입증 자료들을 또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지정 부처와 그다음에 이제 코러스 간의 어떤 그 관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역할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앞서 이제 추가 기술 요건들이 아직 생물자원은행 쪽에서는 안 나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평가사도 우리가 전문가를 이제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정부처 규제기관, 우리 생물자원은행이 정부 주도로 이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라스에서는 그런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해서 피어 이벌레이션을 통해서 생물자원은행을 이 국제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평가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ISO 20387에 대한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사에 대한 교육은 플러스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은 또 이쪽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생물자원은행들과 이런 지정부처 쪽에서 필요한 경우 이런 추가 기술 요건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 플러스에서는 또 이런 추가 기술 요건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도 이런 어떤 인정 제도와 그다음에 이제 지정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물자원은행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참여, 그다음에 추가 기술 요건 제시 등을 통해서 인정 제도의 어떤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인정제도 운영은 인정제도를 이 본인정제도로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파일럿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추가 기술 요건 제정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각 부처하고 그다음에 생물자원은행 전문가들과 추가 기술 요건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 추가 기술 요건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평가사하고 인정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공인기관 인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기관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품질 책임자, 그다음에 기술 책임자, 그다음에 실무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 품질 책임자, 기술 책임자, 실무자에 대한 지금 겸직 불가, 겸직 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 분배와 교차 검토를 위해서 이런 겸직 불가와 겸직 가능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각 공인기관들이 시범 인정을 받으실 때에 어떤 직무 설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품질 책임자 그리고 기술 책임자, 실무자는 어떤 인원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그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공인기관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이 국제표준, 그러니까 ISO 20387이죠. ISO 20387의 요건에 따라서 좀 이행이 되는지, 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어떤 전반을 운영하고 검토하는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O 20387 5.9항에서는 이 품질 책임자의 어떤 역할로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이행, 유지 보수, 그리고 모니터링 및 개선을,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또는 생물자원은행 운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탈을 확인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 책임자는 이탈을 확인할 경우 적합한 조치를 개발하고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품질 경영 시스템의 성능 및 개선의 필요성을 위해서 생물자원은행 경영진하고 직접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학력이라든가 경력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플러스에서. 대신에 해당 기관에서의 품질 책임자는 그 기관의 경영진에게 생물자원은행에 대한 운영상을 보고를 하고요. 내부 심사를 계획하고 또 경영 검토를 같이 이제 계획해서 해야 되는 인원이다 보니까 그런 생물자원은행 경영진에게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적절한 직급의 인원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책임자는 생물자원은행의 기술적인 활동, 결과의 승인, 그리고 일반적인 활동 내에서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품질 보증,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는 인원입니다. 요구되는 학력, 경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석사 학위 이상을 갖추거나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생물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해당 법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서 그 자격을 정한 경우에는 학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책임자들은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술적인 활동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승인, 그리고 이 품질 보증의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이 생물자원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되냐면 해당 생물자원에 대한 관련 실무 및 관리, 이런 수탁 및 보관 등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생물자원 관련 규격관리 업무도 할 줄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생물자원 은행 관리 업무도 수행을 할 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원이 기술 책임자를 실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는 어떤 역할, 역량과 그 다음에 학력, 경력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의 역량은 일단 이 생물자원 은행을 뭐 이제 ISO 20387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해당 생물자원 은행에서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그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설비, 그리고 장비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측정 불확도라든가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인증서 작성을 할 줄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는 생물자원별 특성 및 관련 법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생물 안전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은 해당되는 경우라고 했지만 인체 유래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실무자를 자격 부여를 할 때, 그럼 해당 자원기관에서 자격을 부여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ISO 20387 6.2.2항에 보시게 되면 적격성 및 적격성 평가에 따라서 생물자원은행 실무자는 해당 분야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업무 능력 평가 시에 그 업무 역량이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입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업무 능력을 평가를 하셔서 이 실무자를 자격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물자원의 실무자 학력과 경력 기준은요. 일단 전문학사 학위 이상 보유한 인원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플러스 해당 분야 업무의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인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인원들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플러스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자원은행 품질 책임자, 운영 책임자,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KSJ ISO 20387 운영 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건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의 1의 종사자 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물자원의 프로세스상 이런 종사자가 품질 책임자, 운영 책임자, 실무자도 있지만 일부 이제 내부 심사를 활동을 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내부 심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부 심사 교육이 필요하고요. 3년의 1회 종사자 보수 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평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평가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 아펙이라고 하는 곳이 국제기구로 있었습니다. 그 국제기구에서는 평가사 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아펙 CBC 002라고 하는 지침인데 거기에서는 이 20387 평가사에 대해서 1705 또는 15189 기반의 내평가사 과정을 먼저 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합도 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387 교육을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아마 이제 유경욱 연구사님께서 언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10일간 교육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 교육을 받고 이제 평가사로서 이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가사부로 먼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경험이 축적이 되면 기술평가사로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평가사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 선임평가사가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물자원은행 그 종사자라든가 그다음 내부 심사자 같은 경우에도 3년의 1의 종사자 보수 교육을 통해서 리프레시 교육을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평가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수 교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종사자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 교육을 3년에 2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원과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플러스 인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우 영사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고 뒤에 이제 제가 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플러스 인정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을 시작하면은 그 문서 접수하고 문서 심사, 현장 평가, 그다음에 이제 시정 조치한 다음에 그 인정위원회를 통해서 인정심의 그리고 인정서 발급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 전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심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인정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신청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 접수를 하게 되면 문서 접수 후 평가사 배정 등에 대한 시간, 그리고 문서 심사를 이 평가 반장을 배정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서 심사 결과에 따른 문서 심사 보완 조치를 1개월 정도 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보완 조치가 1개월. 그다음에 보완 조치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이제 평가반 배정, 그다음에 현장 평가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한 1개월 정도 소요되고 현장 평가는 그 기관과 협의된 날짜에 나가서 현장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 평가는 신청 분야 및 범위 그리고 소재지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으나 신규 평가, 재평가는 3일, 확대 및 정기 평가는 2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평가가 끝나면요, 그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현장 평가 시정 조치가 요구가 되고요. 이 시정 조치 기간은 신규, 재평가, 확대 평가는 3개월 이내, 정기 검사는 1개월 이내를 부여를 하고 이 기간 안에 시정 조치를 실시해서 적합성 확인이 완료가 되면 인정위원회 심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정심의 및 결과 보고 그리고 공고, 인정서 발급까지 또 1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는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정 프로세스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인정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정정보 통합 시스템에 다음 제출 서류와 같은 내용들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신청 서류로 봤을 때 첫 번째 기관의 일반 현황 그리고 인력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자 정보, 그다음 대표자 서약서, 그다음 품질 책임자, 기술 책임자 정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최초 등록일, 등록 신청서 및 증빙 서류, 그다음에 이제 실무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인정 신청서, 법인 등기부 등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서류고요. 두 번째 인정 신청 분야에 대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분류, 준분류, 그다음에 이제 생물자원 및 관련 데이터의 유형, 보관 조건 등을 작성을 하셔서 신청하고자 하는 분야를 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물자원 보존 관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그리고 그 실시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해당되는 경우 시험시를 포함을 해서요.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시설에 대한 환경 조건과 유지관리 현황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생물자원과 관련 데이터의 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일곱 번째는 생물자원별 그리고 활동별 이 시험 방법 및 절차서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9번은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특성값에 대한 특성화 보고서, 그리고 발급했을 때의 발행 건수, 그리고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 지도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초, 그러니까 신규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증서 발행 건수가 없는 게 일반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번이 이제 품질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품질 매뉴얼 및 절차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10번하고 7번이 약간 혼동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 10번이라고 하는 10번에 있어서의 품질 매뉴얼과 절차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전반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운영 사항을 기술한 절차와 매뉴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절차를 전체 다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그 7번은 이 신청 기관이 문서를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기술적인 사항으로 대외비적인 성격 또는 이제 기술 노하우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고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10번은 이 ISO 20387에 따라서 품질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매뉴얼과 절차서, 그리고 이 7번에서 얘기하는 이 문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서, 그 다음에 지침서, SOP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별도 이제 문서를 직접 제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목록을 제출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대외적인 성격이나 기술 노하우를 포함해서 하고 있어서 목록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목록만 제출하시면 되고 현장 평가에서는 평가반에게 그 부분들을 보여주셔서 평가를 수행을 하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요, 문서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문서 심사는 이제 평가반장님이 수행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서 심사에서는 이 품질 경영 시스템, 그 해당 신청한 생물자원은행이 자원은행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ISO 20387과 그 클래스 인정 기준과 부합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정된 사항들이 서로 상충되진 않는지, 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또는 명확하지 아니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 문서 심사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게 되고요. 보완 요구가 끝나면은 이제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정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받으시게 되는 것은 이러한 평가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계획서는 어느 분들이 평가로 평가반이 구성돼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1일차, 2일차, 뭐 3일차 이런 평가 일정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 계획이 나오고요. 추후에 이제 평가 반장님께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실제 평가 반장은 뭘 하고 기술 평가사는 뭘 하고 그래서 어떤 기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 세세한 평가 계획을 또 발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 계획이 수립이 되고 현장 평가는 이 일정을 신청기관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해당 평가일에 평가반이 신청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반장과 지역반장이 각 평가반과 각 소재지를 방문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이제 평가반이 4항의 일반 요구사항, 5항의 조직구조 요구사항, 8항의 품질경영 시스템, 그리고 6항의 자원 요구사항의 일부에 대한 이행사항과 기록을 검토하게 되고요. 기술평가사가 6항의 자원, 그다음에 7항의 프로세스를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평가사가 또 그 이행사항과 기록, 그리고 이러한 체크리스트 입회평가 점검표를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장 평가 중에 평가반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샘플링 평가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 사항은 보여드리는 이런 현장 평가 체크리스트 그리고 입회 평가 점검표 여기에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일부 부적합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이 되게 되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그 신청기관에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반에서는 이제 관찰을 하다가 부적합 또는 이제 유의 또는 권고 이런 부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청기관에 대해서 이제 평가 결과를 제시를 하게 되고요. 부적합과 유의, 권고 이제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청기관이 평가 또는 인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신청기관의 경영 시스템에서 규정한 거 요거의 어떤 불충족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부적합 보고서로 끊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증거를 평가반에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유의 보고서로 이제 그 발급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이제 그 평가반이 이 유의라고 끊는 것은 부적합은 아니나 부적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 보고서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청기관은 그 평가 기간 내에서 이제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 중에는 이 유의 보고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정 조치 및 일정 계획을 해서 이걸 평가반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반은 그 내용만 확인하는 거고요. 실제 이 유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는 그 다음 평가, 이 신청기관이 다음 정기평가나 또는 재평가나 그 다음 평가에 대해서 평가 시
이 유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여부를 평가반이 확인하게 됩니다. 권고는 이제 어떤 그 기관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권고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발급하게 되고요. 구두 권고 또는 이제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권고 사항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 권고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나 어떤 개선의 목적,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요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고 사항이 나오게 되면 신청기관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권고 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우리 쪽이랑 좀 안 맞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남겨놓고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유의, 권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종료하게 되면 이 부적합 유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신청기관이 일주일 이내에 유의 보고서는 원인 분석, 시정 조치 및 조치 일정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하시고, 부적합 보고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시정 조치 계획, 시정 완료 예정일 요걸 이제 작성을 하셔서 먼저 제출하시고 추후에 협의된 일정 이내에 시정 조치를 완료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정 완료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신규 평가 또는 재평가, 확대 평가를 받으시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일정으로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정기 검사였다라고 한다면 1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정 조치가 완료된 것은 평가반에게 제출하면 평가반에서 그 시정 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시정 조치 유효성 확인까지 종료된 결과는요, 인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요. 인정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지 또 부적합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인정심의에서 인정 승인이 결정되면 결과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 승인을 통해서 이러한 인정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그냥 예시로 저희 이제 인정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제 이 뒤에 부분이 이제 세무자은행에 대한 인정서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이 이렇게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갑지 부분이 되어 있고, 을지 부분에는 인정 범위에 대해서 쭉 기재가 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인정서는 우리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 URL을 써놨는데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뭐 시험기관, 교정기관, 이런 표준시 생산기관 이런 기관들, 그러니까 플러스 공인기관으로서 인정받은 곳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서는 이렇게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 공개를 하고 있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을 받으시게 되면요. 인정의 유효기간은 총 4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클래스 인정을 획득하고자 인정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평가를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인정을 획득하셨다고 한다면 인정을 획득한 시점이 2022년 1월 15일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2026년 1월 14일까지가 플러스 인정 유효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인정을 한 다음에는 이 정기검사 주기가 좀 다릅니다. 최초 인정 후에는, 그러니까 신규 인정이죠. 신규 인정 후에는 정기검사가 이 신규 인정 후 1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 1차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 2차 정기검사는 이 1차 정기검사 후 18개월 이내에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인정유효기간이, 그러니까 인정유효기간 아까 2026년 1월 14일이라고 했죠. 이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이전에는 재평가에 대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평가가 완료되면은 이후의 정기검사는 12개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인정을 획득한 다음에 중간에 인정 분야 및 범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정 확대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인정 확대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럼 이때부터 유효기간은 4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정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유효기간은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있죠. 앞에 인정을 획득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추가 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정 확대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하고 같이 또 실시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기관께서는 이런 정기검사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앞에 3개월 이전에는 신청을 해주셔야 이 정기검사와 인정학계를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물자원은행의 분류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물자원은행 분류체계는 각 산업에서 운영 중인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공인생물자원은행의 인정범위 유형, 그리고 생물자원별 활동, 보관 조건, 방법 및 절차,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인정 정보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정 분류는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분류는 인체 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기타. 그래서 총 5가지 대분류가 되어 있고요. 요건 ISO 20387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수립이 되었고, 각 분야에 대한 이 중분류들이 총 1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유래물도 13개, 동물, 식물, 미생물, 기타도 각각 13개씩 중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중분류에 대한 설정은 인체 유래물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어떤 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그 산업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임상력 극정보, 인체자원 유래 데이터, 기관 조직 대학, 혈액, 책,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미생물, 기타는 제가 이제 여기 중분류의 2.01부터 2.13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 식물, 미생물, 기타는 현재 국가통계에 의해서 이 관찰부터 기타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래서 동물, 식물, 미생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마 그 포시스에서 통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확보한 그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보시는 중분류대로 아마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대로 분류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코라스 인정 체계와 생물자원은행 인정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 서류 등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물론 제가 신청 서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 좀 더 어떤 신청 서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카테고리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시기는 아직 이전이나 추후 시범 인정 대상 기관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인정 기준 및 체계에 대해서는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요. 여기 아래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회는 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 질의사항,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질의사항을 받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 인정체계 및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